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싱그러워야 할 봄이지만 건강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염된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가전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환경 문제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미세먼지의 습격, 전남의 대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민석 목포대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인수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혜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미세먼지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기 전에 지금 최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굉장히 많이 발령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참석하신 세 분의 소감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네. 국비나 지방비를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네. 학교보건법도 개정이 돼서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 명령 등이 많이 발령이 됐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뭐 차량 이부제라든가 네.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좀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민석 교수님, 지금 배민석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세먼지위원회 정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상황들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예,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하고 더불어 기후 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이 세 가지는 이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를 대비해서 이제 국가와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부 다 힘을 합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훈 과장님, 지금 그 전남의 미세먼지 측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지금 미세먼지 이 저감 조치 발령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 대책이 발령되는 게 기간이 늘었지요. 어떻습니까? 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네. 18일, 14일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9년 현재까지는 8일, 7회 발령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2019년도에는 주의보나 경보 발령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김인수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3일자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는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마련되는 미세먼지가 어느 사이에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배민석 교수님,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특별히 어느 정도나 위험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미세먼지는 일반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인체 유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수천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그 수천 가지의 화학 성분을
완벽하게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밝혀내고 있는데 그 20%에서 30%의 밝혀진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은 발암성 위험성을 지닌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발생 원인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저감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미세먼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총부유 물질이라고 하는 먼지 종류에 비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정확하게 부유 분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늘에 떠다니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먼지를 얘기를 하고요. 이 먼지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연적 발생이 있는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 먼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50대 50으로 자연 발생과 그다음에 인위적 발생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입자가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약 한 40에서 50분의 1 정도가 되는 이러한 크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연소에 의한 인위적 발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발암성이 강한 물질들이고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감 대책 등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혜용 과장님, 저희가 그 언론에서 보통 이렇게 미세먼지를 얘기를 할 때 정부 발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제 파티큘러 메타 PM10, 2.5, 10, 2.5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PM10하고 PM2.5하고 차이는 미세먼지 입자의 직경의 크기에 의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 PM10이라고 하면은 네. 입자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를 말하고 예. PM2.5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를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둘 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건강에 둘 다 위험한 건 같은데 네. 그러나 PM2.5가 조금 더 건강에 유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릴 때는 PM10을 기준으로 합니까? PM2.5를 PM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농도일 때 그렇게 하게 됩니까? 초미세먼지를 기준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예. 초과하고 그러면서 이길 다음 날 예보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어떤 농도와 상관없이 이길 다음 날 7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이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지금 그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남의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일수가 18일이고 14회에 걸쳐서 발령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전남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 1월 15일 날 예. 그때 우리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발령이 1월 15일 날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2월 22일 날 아주 안 좋아서 그때 한번 또 내렸고 또 이제 금년에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5월 초까지는 미세먼지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심할 것이다. 그런 그 장기적인 예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월이 가장 그 피크인 계절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3월 4일, 5일, 6일 3일간 저희 전라남도도 연속해서
비상저감 명령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미세먼지가 체내에 축적이 돼서 그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 국제보건기구의 예, 유의미한 있습니다. 보고도 있고요. 예. 사실 보면 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게 말라리아나 결핵, 에이즈로 죽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최초의 그 보고 자료를 보면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만 2만 명 정도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2013년인가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발령 기준은 조금 전에 이혜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 전남의 경우에는 측정망이 어느 정도나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네. 현재 37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거나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경기도가 82개로 가장 많고요. 네.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예. 이제 측정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신뢰성 있게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에 있는 10개 시군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12개 시군 이렇게 나눠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분리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유는 미세먼지 영향이 이제 중국발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북풍이나 서풍을 받아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이 우리 서부 쪽에 있는 지역의 시군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기 흐름에 의해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이 비교적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할지라도 서부 지역이 먼저 발령이 되고 그리고 좀 시차를 뒀다가 동부 지역이 발령이 되든지 또는 발령이 안 되든지 네.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부 지역,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예. 주의보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측정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측정 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까? 이혜훈 과장님? 지금 측정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네. PM10 그리고 PM2.5, 예. SO2, NO2, 예. CO 이와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 교수님 그 미세먼지 측정망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했는데 이 정도 측정망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측정소는 당연히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네. 그거보다 많은 측정소와 더불어서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국민한테 제공을 하냐가 이제 가장 가장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측정소는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예. 지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특정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중심으로 좀 더 많은 그 측정소가 설치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인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측정망이라든가 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주로 우리가 이제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게 이 중국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그런 날을 의미할 텐데요. 지금 그 광역 단위의 예보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방금 이 측정소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서부권에는 산업적 기반이 동부권하고 양상도 다르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염원이 많은 지역인데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적용이 그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보죠. 지금 그 배 교수님은 어떻게 이 현상을 보십니까? 이게 광역 단위로 하는 건 맞긴 한데 큰 틀에서는 맞긴 한데 지역적인 측정, 지역적인 예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이 그 확산되는 범위가 광역적하고 지역적하고 그다음에 국가적하고 좀 다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역적,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그 저감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그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왔을 때는 저희 전라도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혜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면 그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그런 필요성들이 지역 국지성 이런 아무리 공기지만 국지성인 예보가 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권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초과했는데 서부권에 초과했는데 동부권은 초과하지 않지만은 동부 서부 합해 갖고는 5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지고 예.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리 동부 지역본 김인수 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좀 세분해 갖고 나눌 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측정망을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렇게 발령됐을 때 또 이 발령되기 전이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좀 시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난 13일자로 이렇게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감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은 일단은 미세먼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또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가능하면 좀 착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외출해서 돌아오시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또 물도 많이 자주 마셔주고요. 그리고 뭐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리 미세먼지에 좋다는 뭐 미역이나 그런 해조류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이제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축산이나 농업 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먹이로 쓰는 그 건초나 사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을 덮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공장이나 그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고 예.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혹시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이런 데를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농수산 분야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전에도 사실은 보면은 그런 측정망 이전에 우리가 그 굴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다가는 그 텔레미터링 시스템 해가지고 그 TMS 시스템을 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했지 않습니까? 이혜훈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그 국지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와 이런 일반적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하고 행동 요령들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굴뚝 TMS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굴뚝 TMS 운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도 TMS로 갑니다. 단지 앰비언트 예. 대기 환경의 TMS를 좀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측정 결과는 그 자체가 대기오염 경보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행동 요령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굴뚝 TMS는 별개로 하고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주의보 경보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그 농수산 분야, 농업 분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농업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농촌진흥청의 입장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특별하게 경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릴 여지가 없다. 이런 현상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그 농수산 분야라든가 미세먼지 주의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일반적인 미세먼지 주의보에 대한 이런 수준,
외국에 비하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차이들이 있고 좀 어떤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농수산 분야에 대한 그 미세먼지가 농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농수산 분야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예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하고도 더불어서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미세먼지가 고농도 사례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네. 예,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기준 정도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활동을 하면 됩니까? 배 교수님. 예, 그 마스크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황사 마스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초미세먼지 마스크 등 이제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마스크를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국민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한다면은 안에 이제 필터가 굉장히 여러 장 들어가 있는 이제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스크에 아주 얇게 정전기막을 이제 입혀서 이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막이 입힌 마스크를 초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지만이 PM2.5 초미세먼지를 80% 아니면 90% 이상 걸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정전기막이 이제 입혀져 있으니까 이제 빨아서 쓰시면 안 되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보나 경보가 끝났을 때 이제 폐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 올바른 착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그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재난에 준하는 상태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김인수 과장님? 저는 이제 취약 미세먼지에 민감한 그런 그 노약자나 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는 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지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희 도에서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들에게 미세먼지를 정감시킬 수 있고 또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시키기 위해서 예. 마스크를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급을 했고 금년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다수의 일반 그 도민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제 자비를 들여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마스크는 항상 상비했다가 즉시 지급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이 정책 시차가 거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고 예. 시군비하고 합쳐서 시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직접 보급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스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스크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초미세먼지. 이용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마스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중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배 교수님 그 일반 국민들이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때 거기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상표명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 구체적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효율을 KF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KF. 예. 예, KF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KF가 이제 90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초미세먼지를 90% 이제 제거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F가 높은 마스크일수록 이제 제거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좋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KF가 높은 마스크일수록 호흡이 예. 그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호흡하는데 약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 단계에서도 이 KF가 높으면서 호흡하기 편한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이 좋은 그런 마스크를 좀 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13일 통과된 그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보면은 상당히 그 건강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법률일 텐데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교실 내 이제 활동하는 그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지금 학교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학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학부모들이 직접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혜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측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측정이 신뢰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믿고 맡겨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2019년 8월 15일부터는 네. 미세먼지 측정 중에서 간이 측정기에 대한 성적 인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그 등 외품 그렇게 나오는데 1, 2, 3등급 중에서도 1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수준의 간이 측정기에 의해서 네. 평가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측정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신뢰성을 담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일 텐데요. 김윤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신뢰성을 발표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측정 방법은 굉장히 정밀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신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간이 측정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신뢰성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방금 우리 이혜원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를 해서 간이 측정기의 성능이 1등급 정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은 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네.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3,057대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4,320대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9,07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공기청정기 보급이 덜 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또 2,24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한다 할지라도 예. 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예. 교실 안에 CO2 농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환기 문제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정화 장치가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대책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측정기로 측정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간이 측정기라도 측정기 보급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불안감을 높이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측정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LG에서도 뭐 기부를 한다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그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학교 미세먼지 대책에 충분한 대책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이제 보호 차원에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정부의 대책으로서는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확산이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고교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로 할 거는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차량 2부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차량 2부제 이 부분이 허술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전시성 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김인수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긴 하지만은 예.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차량 이부제가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효과를 보면은 한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이 한 5% 정도를 저감하는 기여율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량 이부제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기여율을 보면은 물론 뭐 공장, 사업장, 화력발전소 이런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도시 지역인 경우에 특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들 이런 예. 것들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요. 예. 차량에 의한 그 기여율이 한 29%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경유 차량에 의한 기여율이 한 11%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은 우리가 차량에 의한 그 미세먼지의 기여는 상당하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 차량 이부제를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차량 이부제는 현재 이제 공공기관하고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차든 아니면 적게 나오는 차든 뭐 일률적으로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듯이 5등급 차량, 미세먼지나 경유차 중에서 노후된 차량들, 노후 차량들. 예. 이런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운행 제한을 하는 거를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노후 경유차 이 폐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제한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노후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 발생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까? 뭐 정확한 연구 결과는 이제 지금도 연구 진행 중이라 뭐 예. 수치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노후 경유차 한 대에서 일반 휘발유 차량의 약 한 100여 대 이상 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조금만 줄여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이제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그 고농도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함께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왔을 때 노후차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더라도 저희가 그 순수하게 차량이나 다른 발생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보라든지 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대책을 세워서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간의 협상, 협의가 이제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까지 예산 지원이 거의 미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가 약간의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전남만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확대될 것 같습니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을 해서 매칭하느냐고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지역들이 먼저 됐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우리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대폭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또 LP차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거는 금년에도 4,000대 이상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비교적 좋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하고 또 요번에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또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뭐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상황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만은 전남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이런 선제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토론해 보죠. 김인수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미세먼지의 그 요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거는 네. 일반 공장이나 사업장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예. 그런 또 뭐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들 이런 공장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 사업장에 대한 그 점검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4천 건 이상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공장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이 뭐 총량제도 도입을 하고 기준도 허용 기준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 그에 걸맞춰서 우리 이 도내에 있는 사업장들도 이 방지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사업장에서 할 일이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도민들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한다든가 또 요번 지난 3월 13일 날 예. 법 개정된 거 보니까 LPG 차를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죠.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비교적 경유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는 LPG 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과장님, 전남만의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방안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더 맞췄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행정적인 대책보다는 네. 실은 상황 전파를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 그것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건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관심이 있어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나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할 때 특히나 비상 저감 조치 발령할 경우는 동부지역본부하고 함께 적어도 12시 그때부터는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조금이라도 늦게 발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65일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근무하되 이제 비 올 때, 눈 올 때, 바람 많이 불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좀 쉬는 날입니다. 네. 그 외에는 거의 비상 대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 교수님 전남만의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방금 그 김인수 과장님이나 이혜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제외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전남 지역에서 저희가 그 고려를 해야 될 게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태우는 농민들의 불법 소각이 네. 지금 굉장히 그 홍보가 돼서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농업 잔재물들을 국가 차원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 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굴뚝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TMS에서 벗어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야외 도장이나 아니면은 야외 용접 같은 데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러한 법 외, 그러니까 법에 접촉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관리 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들의 홍보하고 그 대책이 이제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제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할 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이제 간단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뭐 개인별 주의 사항이랄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일반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세먼지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 먼저 쳐다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됐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개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또 내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또 미세먼지에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뭐 과일이나 음료나 뭐 미역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다든가 개인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건강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이혜훈 과장님께서 그럼 어떤 예.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95개 업체가 있습니다요. 네. 그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이 543개 제품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요. 예. 그리고 허가가 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KF80, 네. 하나는 KF94, 하나는 KF99입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선택할 때 꼭 뭐 99%나 94%를 제거한다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네. 이 세 가지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하여튼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으니까 네. 쓰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배민석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럼 미세먼지가 이렇게 고농도가 발생이 되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한테 행동 요령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등등 홍보 요령이 있으니 이러한 홍보 요령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서 모두가 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일반 국민들의 SNS 검색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세먼지는 가장 중요한 환경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퉈야 할 정책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교육당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공기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 성인들은 미세먼지의 위협을 마스크 한 장으로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섬세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